보밀입니다. 불교를 다시 묻다 프로그램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참석해서 여러분과 같이 공부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불교를 다시 묻다라는 프로그램에 좀 더 그 취지에 좀 맞게끔 적응을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불교를 다시 묻다 해서 누가 누구에게 불교를 다시 묻다 이런 뜻이 될 겁니다. 완전한 문장으로 친다면요. 그래서 제일 처음 제가 생각하기에 서로 묻고 대답하는 사람들과 교류를 하려면 소통을 하려면 목적어 불교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겠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렇게 전체 주제에 대한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먼저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겠고 그 다음에 질문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누구한테 질문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아무한테나 질문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질문하느냐 이 문제를 또 이렇게 해결해야 되고요. 두 번째 대답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질문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럼 듣는 사람 입장에서 왜 그걸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 그것은 대답하는 사람이 제대로 갖춰서 대답했느냐 안 했느냐를 알 수 있거든요. 그걸 모르면 저 사람이 갖춰서 대답했는지 갖추지 않고 대답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답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대답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갖춰서 대답을 했는데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저 사람이 듣고 돌아가서 그냥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갖춰서 대답하는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이것을 조율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다른 문제를 더 이렇게 논의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전체 주제에서 가장 합당한 것은 이 세 가지를 이 네 가지를 조율을 하고 난 다음에 논의를 해야 전체 주제에 적합한 얘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지적한 것들은 굉장히 단순한 내용들이에요. 단순한 내용이고 사람이 질문하고 대답할 때 누구든지 그런 거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도 있을 테고요. 단순한 얘기인데 여러분 저하고 같이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부처님께서 이런 내용 부분들까지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거를 들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과 너무 달라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배우지 않으면 알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아주 단순한 문제에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첫 시간이니까 약간 서두를 좀 길게 해서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자기가 직접 읽고 듣고 배우지 않으면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저도 공부하면 할수록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제가 공부한 책 내용은 레퍼런스가 여기에 있는데 제 입장에서 여기 그 부처님 이렇게 배우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이런 부처님 가르침을 배울 수 있도록 제가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기초 작업을 해주신 저기 초기불전연구원의 강묵스님과 대림스님과 강묵스님 이 두 분께 굉장히 깊이 감사드려요. 제 소견으로는 1600여 년 한국 불교 역사상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을 이루신 두 분이세요. 개인적으로는 어떤지 전 잘 모르지만 불교 업적으로 보면은 제 견지에서 보면은 가장 큰 업적이지 않는가 이 두 분께서. 그리고 저기 한국 발리 성전협회 전재성 박사님도 훌륭하게 사부니까를 다 완역을 하셨습니다. 이분한테도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그 인도로 남방불교로 유학을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방불교를 이렇게 배운 적이 없고, 그리고 또 인도 역사나 그냥 고대 역사를 공부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관심도 별로 없었어요. 그렇지만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그걸 알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여러 가지 책을 봤지만 이렇게 마땅한 책이 없던 찰나에 호진 스님께서 번역하신 인도 불교사 1권, 2권이 있어요. 이 책이 저한테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호진 스님께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호진 스님을 만나 뵌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번역서를 통해서 느끼기에 굉장히 학자적인 양식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시다라는 걸 제가 느낄 수 있고, 원저자인 에티몬 라모트라는 분은 유럽 분이신데 신부예요. 신부님이신데 쓰신데 이분도 학자적 양식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다 라고 제가 느껴집니다. 이렇게 문헌을 통해서요. 개인적으로는 만나본 적도 없고 얘기해 본 적도 없지만 이런 분들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번역하신 책들을 통해서, 경전들을 통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할 수 있었는데, 이분들이 아니었으면 제가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번역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제가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런 말씀을 꼭 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 공식적으로 제가 이분들의 역경을 통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기 이전에 제가 청하라는 이름을 가지고 여기서도 몇 번 이렇게 설법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청하라는 이름을 예전의 이름으로 한 모든 설법은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한 거였지만, 그래서 그때 잘못된 설법을 듣고 이렇게 시간의 낭비를 했다든지 노력의 낭비를 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면은 제가 이 자리를 들어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제가 이분들의 역경을 통해서 배운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같이 오늘 이 시간에는 불교란 무엇인가, 이거를 조율을 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불교란 무엇인가? 아주 단순한 문제예요. 단순한 내용인데, 제가 처음 출가를 했을 때 궁금했어요. 불교가 뭔지. 그래서 여기서도 물어보고 저기서도 여쭤보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물어보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런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100명의 스님한테 불교란 무엇인가를 물어보면 답이 100개가 나오는구나. 그렇지 않다. 100명의 스님들한테 불교가 무엇인가라고 물으면 답이 101개가 나온다 라는 걸 알았어요. 그 왜 그럴까요? 100명의 스님의 대답이 다 달라요. 다 다른 것을 듣고 난 다음에 내 나름대로의 불교에 대한 정의가 다시 생기는 거예요. 그 100개에 속하지 않는, 그래서 101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할 때, 불교에 대해서 물어볼 때, 그렇다면은 묻는 사람과 대답하는 사람의 불교가 똑같은 정의를 가졌을 때 그게 대화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달을 보고 서로 얘기를 해요. 근데 육안으로 보는 달과 텔레스코프로 보는 달하고 서로 달라요. 똑같은 달이지만 그걸 두 사람이 서로 달을 보고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 텔레스코프로 보는 두 사람들도 그 배율을 서로 비슷하게 정하지 않으면 대화가 안 돼요. 같은 달을 봐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불교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조율할 필요가 있어요. 불교의 정의가 무엇인가? 불교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이건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크리스티애니티가 뭐냐? 이슬람이 무엇이냐? 힌두이즘이 뭐냐? 이렇게 정의를 내릴 때 찾아보셔야 돼요. 그 정의를부터
이렇게 의문이 생기면 정의부터 찾아야 되죠. 그래서 과연 내가 의문을 가지는 불교에 대한 어떤 관점이 내가 정의를 바르게 가지고 있어서 생기는 질문인지 잘못 가져서 생기는 질문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초부터 단단히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번화가에, 큰 번화가에 예를 들어서 뭐 3층짜리, 옛날에 3층짜리, 6층짜리 큰 누각이 있다고 쳐봐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 누각의 경치가 제일 좋은 제일 높은 층에 올라가서 둘러보고 거기서 말하고 싶어 해요. 근데 1층, 그 누각에 1층이 없으면 6층도 없잖아요. 1층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기초부터 하자고요. 자, 그러면 옛날에는 이런 의문이 생긴다. 그럼 옛날에는, 뭐 옛날이라고 하더라도, 3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간단해요. 불교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분을 찾아가야 돼요. 가져가서 교수님, 스님, 이렇게 해서 아니면은 뭐 어떤 분한테 불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봐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그분이 어떤 대답을 하신다. 아, 그렇구나. 아니면은 저게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또 다른 분한테 또 물어봐야 되고. 그렇게 하다가 또 마음에 들면은 다행이지만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러면은 지금은 안 계시지만 돌아가셨지만 그 전 시대에, 이전 시대에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그 알려진 분들의 문헌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분들은 불교를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문헌을 찾아봐야죠. 문헌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요? 대학 도서관이나 아니면은 국립중앙도서관에 가서 찾아가지고 봐야죠. 이렇게 알 수 있었어요. 그죠? 요즘은요. 요즘 그렇게 해요? 너무나 좋은 세상이 됐어요. 아무도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해요? 인터넷에 쳐보잖아요. 간단해요. 불교 해가지고 인터넷에 네이버나 다음에 탁 쳐서 눌러보세요. 그럼 답이 나와요. 근데 그 답이 괜찮은 답이에요. 왜 괜찮을까? 어느 한 분야에서 많은 학자들이 있지만 상중하의 학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경험이 많고 박식하고 그 유능한 학자가 그 분야에 해당되는 사전을 편찬해요. 그게 보편적인 이렇게 경우예요. 다른 나라는 물론 그렇고 우리나라에도 그럴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런 경우를 가끔 보는데 사전을 편찬하면은 쓰임새가 오래되고 많은 사람이 오랫동안 쓰니까 그 사전을 영업적인 관점에서 먼저 출판을 해서 선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거는 예외이지만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그 사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아주 그 분야의 훌륭한 학자들하고 접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분야의 훌륭한 학자들이나 경험 있는 그런 분들한테 이제 그걸 감수를 맡아요. 감수를 맡든지 자문을 구하든지 그런 과정을 어느 정도 거친다고 본다면 그렇지 않는 경우를 할지라도 사전을 편찬하는 데는 우리가 저분이 학자가 상중하의 학자 중에서 하에 속하는지 중에 속하는지 상에 속하는지 잘 몰라요. 일반 사람들은. 근데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뛰어나신 학자분을 에게 이 사전을 편찬을 시키려고 해요. 어느 분야든 마찬가지예요. 불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물리학도 그렇고 법학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럼 사전을 해본다는 거예요. 그럼 사전을 불교라는 거를 딱 쳐보면은 사전에 어떻게 뜻이 나오는가 하면 이렇게 나와요.